교재 287쪽. 자, 이 온실효과라는 말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됐는데 한때만 해도 좀 새로운 개념이지만, 자, 온실효과는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계속 화석연료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은 그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이 환경 생태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결국은 배출되는 양보다 돌아오는 양이 구조적으로 밸런스가 맞지 않으니까 인풋이 아웃풋보다 자꾸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게 좀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지구의 열 에너지, 히트 밸런스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교재 288쪽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대기에 큰 흐름이 빛 에너지와 연결해서 설명했죠. 오존이 반응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뭐 UV, C다, A다, B다 이런 게 어떤 영역에서 C 영역을 다 흡수하고 뭐 A는 그대로 다 대부분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88쪽 보면은 지구의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증가하면 지구 표면에서 방출한 장파 복사 에너지를 과다 흡수해서 지구의 열 수지를 변화시킨다. 기본적으로 어떤 태양에서 어떤 방출하는 이런 에너지들 출발선상에서는 쇼트 웨이브하는 하이 에너지 파장들이 배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다양한 영역에 쏘지만 하여튼 쇼트한 것은 지구 대기권에서 흡수가 되고 뭐 긴 건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 중에서 다시 지표면과 부닥쳐서 다시 반사돼서 되돌아가는 게 있겠죠, 그죠? 부닥치게 되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지표면에 주니까 자기 자신은 에너지가 작아지면 파장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길어진 파장이 지구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구가 이제 자꾸 오염이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양이 많아지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걸리겠죠.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열수지, 히트 밸런스의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 지표면에서 방출한 장파 복사 에너지를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방출이라는 것은 이제 반사한다는 의미죠. 장파장의 복사 에너지를 대기가 과다 흡수해서 지구의 열수지를 변화시킨다. 이게 어떤 온실기체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자연적 온실 효과에 의한 온도보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를 강화된 온실 효과, enhanced greenhouse effect라고 해서 지구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을 글로벌 워밍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런 그 글로벌 워밍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이런 거 외에도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 수증기, 공기 중에 워터 베이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CFC류들, 또 그걸 대체하는 HFC 또는 PFC, SF6, 이 할로겐족들, 그리고 대륙간의 오존. 자, 이런 물질들은 대부분 어떤 빛에너지를 잘 흡수하거나, 아니면 빛에너지 흡수 효율은 떨어지지만 수명이 워낙 길어서 계속 결과적으로 빛에너지의 어떤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표 7-5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소개가 되는데, 자, 핵심 온실가스를 리스트업 했습니다. CO2, 메테인, N2O, CFC, CCl4 뭐 등등등 나오죠. 여기 지금 이 표상에는 빠져 있는 그 두 개가 오존하고 H2O는 빠져 있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이제 그 워터 베이퍼나 오존도 이제 같은 부류로 볼 수 있고, 자, 하여튼 빠져 있는 이유가 일단 이제 강도, 세기, 크기 이런 걸 이제 먼저 따져보면, CO2의 경우 이 1750년도라는 기준이 나오는 게 바로 산업혁명이 1700년대 말에 일어났으니까 일어나기 이전의 기준.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떤 서기 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태어난 AD 이후로는 농도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한 200에서 한 280 이 사이에 있다가 산업혁명 이후로 거의 매년 1ppm씩 늘어서 2005년도에 379, 지금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400ppm이 넘었다고 그러죠. 체류 시간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50에서 한 200년 가까이 된다고 하고, 거의 반응성이 없는 물질, 가장 안정한 물질이니까. 근데 우리가 시사적인 면이나 또 대기화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지구 온난화 지수에서 글로벌 워밍 포텐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그 포텐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산화탄소의 힘이 1이라면 메탄은 그거보다 25배가 강하고, N2O는 약 300배 강하고, CFC는 4750배. 근데 CFC도 성분에 따라서 이제 다르죠, 그죠? CFC12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배 이상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메탄이 25배, N2O가 298배 정도까지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결국 CO2나 메탄이나 N2O나 CFC나 이런 것이 1대1로 존재할 때 1몰 대 1몰의 형태로 대결하면은 메탄이 25배 강한데, 문제는 어떤 절대적인 중요도로 따질 때는 메탄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 그죠? 메탄이든 N2O든 CFC든 몇천 배씩 커지지만 그거보다 더 큰 스케일로 이들의 농도가 작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파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379 ppm인데 메탄은 현재 농도가 뭐 2 ppm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아주 단순하게 봐서 25배가 강하다고 해도 이 ppm 곱하기 25 하면 어떻게 되니까 50 정도니까 ppm이라는 게 몰 대 몰 단위로 보면은 훨씬 부족한 거죠. 마찬가지 N2O는 또 농도가 319 ppm, 0.3 ppm 정도니까 농도가 5배 떨어지고 온난화 지수가 메탄보다 10배 정도 커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복사 강제력이라는 게 이 1세제곱미터당 몇 와트의 빛 에너지를 복사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팩트가 돼서 전체적인 걸 다 감안하면은 절대적인 중요도가 CO2, CH4, N2O, CFC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288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해서 각 국가마다 이런 그 기후변화를 관여하는 팀들이 유엔에 모여서 이제 IPCC를 구성하고 이런 것을 그 인터가버먼털한 그런 기구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한 게 바로 이 글로벌 워밍 포텐셜. 우리가 이런 유형의 터미널로지는 지난번 오존할 때도 봤지만 오존할 때 뭐가 있습니까? ODP라고 뭐의 약자였죠? ODP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 그러니까 오존 파괴에 대한 효과가 뭐 예를 들어 CFC마다 CFC 11이 1일 때 뭐 다른 게 몇시다 이렇게 비교한 것처럼 이제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지금 표 7-5에 나온 것처럼 글로벌 워밍 포텐셜은 반대로 조금씩 존재하는 성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얘기했죠. 그죠? 자, 이 GWP는 100년을 기준으로 CO2의 온실 효과를 1로 봤을 때 메탄이 25배, N2O가 298배, CFC 11이 4750배, SF6가 22,800배가 된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고, 복사 강제력은 어떤 한 온실가스의 성분이 지구 대기 시스템의 유출입 에너지 균형을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의 값이 클수록 지구 표면을 복사된다. 이산화탄소는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크다는 거였죠. 자, 그 다음 290쪽으로 갔어요. 우리가 이제 이 온실 기체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하나의 이제 큰 인더스트리가 되는데 어떤 분류적인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의 역할이 워낙 크니까 이산화탄소냐, 그러니까 CO2냐, 넌 CO2냐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 넌 CO2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메탄 이제 처음 소개가 되는데 CH4는 주로 농업, 축산, 생물체 분해, 폐기물 매립 및 처리, 석탄 채굴 및 석유 수출, 가스파이프 유출, 뭐 이런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우리가 일종의 그 바이오가스 같은 거가 이제 거의 다 메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바로 연소시켜서 CO2, 연료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고, N2O는 농업의 비료 사용 및 산업 활동에서 기인한다. CFC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냉매 소화기 이런 걸 이야기했었고, 자, 우리가 이 온실기체가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지구 기후의 어떤 변화의 주 요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산업적으로 CCS라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산업적인 영역 또는 학문적인 영역 이런 말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CCS는 뭐의 학자지? 카본 다음에 S는 스토리지. 어떤 뭐 지질학적으로 이런 CO2 나오는 걸 땅 속에 묻어서 예를 들어 뭐 바다 같은 데 넣어서 캘사이트 같이 만들어서 더 안정하게 만든다든가 또는 뭐 어떤 우라늄 폐기물처럼 땅에다 묻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떤 흡착제 같은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제올라이트 같은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흡착제 같은 거 사용해서 CO2만 선별적으로 뭐 가려내는 그런 그 하여튼 어마어마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저런 CO2 CCS 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떤 CO2가 배출되는 데서부터 그 탄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어떤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고 무해한 상태로 만드는 게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은 지금 어떤 식이냐 하면은 일단 어떤 공장에서 CO2가 만약에 배출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제 가진 기술은 그 CO2를 일시적으로 홀딩해서 잡아서 CO2가 없는 상태로 배출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CO2가 계속 뭔가에 잡히겠죠. 열 에너지를 뭐 하든 화학적으로 하든 뭐 잡아서 그 다음에 그렇게 잡은 CO2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홀딩만 했다가 한순간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서서히 풀어져서 지금의 CCS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CO2가 엄청나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나가는 시간을 조절해주는 어떤 그런 게 어떤 하나의 뭐 기술이다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하여튼 그 CCS에 대한 개념이 참 다양한데 정말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CO2를 상업적으로 CO2에서 뭐 탄소를 만들고 무슨 소재를 만드는 그런 이상적인 것부터 정말 일종의 눈속임 한순간 잡았다가 과다하게 나가지 않게 이제 서서히 릴리즈 되는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것까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그런 분야도 새로운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어떤 물체를 합성해서 개발하면은 정말 뭐 CO2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뜨거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그런 걸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아직 얼마나 더 있어야 정말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그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여하튼 교재 290쪽 하단에 보면은 대기 중 CO2 농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는 그림 7-9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CO2의 농도는 그림 7-9를 보면은 남극 빙하 보스톡과 에피카라는 지점에서 얼음 기포에서 측정한 대기 중 CO2 농도와 기온의 추이 변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그림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어떤 지구온난화라는 걸 믿게 된 어떤 과학적인 발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떤 그 남극도 그렇고 북극도 그렇고 빙하가 계속 쌓이면 어느 정도 깊이 예를 들어 뭐 러시아 기술자들은 1000m, 2000m까지 파고 들어가는데 과거에 쌓였던 그런 빙하, 눈, 얼음 이런 물 같은 환경이 시간에 따라 어떤 지오크로놀로지하게 지구의 어떤 시간적인 기록이 다
축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탄소 이렇게 방사능이 있는 탄소 같은 거 분해되는 그 반감기 같은 게 있으니까 어느 지층에서 떠올린 부분이 C13이 어떤 레이쇼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4,000년 전이다, 10,000년 전이다, 10만 년 전이다, 과거로 어떤 데이팅 백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 깊이에 특정한 시간을 대표하는 얼음 슬라이싱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냉장고에 물을 얼릴 때 그 물속에 기포가 있듯이 그런 얼음에도 기포가 잔존해서 남아있겠죠. 그죠? 그 조그만 기포를 녹여서 그 얼음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공기 방울 캡처해서 분석해서 과거 어느 시점에 CO2가 얼마였다라고 추정한 분석한 게 바로 이 그림 7-9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X축에 수천 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100단위가 수만, 수십만 년 전까지도 뭐 이렇게 거슬러 가서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빨간색 기온선과 그린 컬러 CO2 농도 또는 보라색 에피카의 CO2 농도나 이런 게 보면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CO2가 늘면 온도도 올라가고 CO2가 줄면 온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는 학설이 나오게 된 계획입니다. 둘 다 똑같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론, 관측 현상을 부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안 또 80년대 이후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냥 지구 기온 변화다, 지구 변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상에서 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 사람이 뭔가 조작하고 방해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영향이 없는 지난 수만 년, 수십만 년 전 동안 기온과 CO2가 서로 동조해서 계속 같이 변화해왔죠. 그죠?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로는 사람이 이걸 급격하게 CO2 늘려버리니까 이렇게 만약에 CO2가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막 무한정 늘어날 때도 과연 이게 서로 동조할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어떤 기후변화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도 많이 달고 부정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이런 그 지구의 히스토리가 보여주는 이런 에비던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오랜 동안 쌓여진 그 지구의 기록 때문에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걸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림 7-10을 보면, 미국의 그 하와이에 가면은 하와이가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빅 아일랜드, 마우나로아 이런 데 가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였던 이 킬링이라는 교수가 계셨는데 1950년대부터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장비 같은 걸 들여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그 하와이 섬에다가 관측소를 만들고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십 년간 관측해서 정말 이산화탄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 7-10에 나오는 그림하고
7-9에 나오는 그림하고는 서로 이제 굉장히 다르죠. 물론 이제 7-10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또 7-10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데, 이 근대에 들어와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한 약 1.1 ppm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가 여기 보면 이제 두 개 비교를 해놨죠. 그죠? 하나는 마우나 로아는 가는선으로 해서 계속 지그재그가 일어나고, 남극은 굵은 선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없이, 지그재그가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둘 다 늘어나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 왜 마우나 로아는 이렇게 지그재그가 일어나고 남극은 지그재그가 없고, 왜 차이가 이렇게 그럴까? 계절적인 차이. 자, 여름에는 CO2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래? 여름엔 이산화탄소가 늘어날까, 줄어든다? 그래? 늘어난다? 줄어든다? 왜 줄어듭니까, 여름에는? 겨울에는 걸렀으니까 여름엔 왜 줄어들지? 일사량? 일사량? 왜 줄어들지? 자, 겨울에는 많이 만들죠. 오케이. 근데 여름에 왜 줄어들까? 응? 식물들이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 먹어야 되죠. 여름에는 파란색 띄려면 CO2를 열심히 먹어야 되죠. 겨울에는 사람이 많이 뿜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물도 다 이제 맛이 가고 뭐 이산화탄소 먹을 기력도 없이 그냥 다 사가되니까. 남극에는 상대적으로 식물 같은 게 없으니까 이런 변화가 없는 거고, 마우나로아에는 여름에 이제 꽃들이 확 자라서 이산화탄소 엄청 먹었다가 뭐 겨울 때도 거긴 여전히 덥지만 어찌됐든 또 이제 사람이 뿜어낸다든가 그런 역동적인 변화가 나올 수가 있죠. 자, 291쪽 하단에 보면은 하와이 마우나로아에서는 1970년도 325.7 ppm에서 2000년도 369, 2011년도에 391.6. 하여튼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92쪽 보면은 이 대기 중 CO2 농도의 증가는 전 지구적인 탄소의 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위적 CO2의 배출이 미미할 경우에는 대기 중의 탄소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바다에 용해되거나 또는 식물의 생장 과정에서 흡수된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싱크 과정이 되겠죠, 그죠? 어떤 바다 물도 굉장히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이 이산화탄소가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석회 같은 뭐 그런 뭐 예를 들어 CaCO3 같은 게 형성이 되면은 돌처럼 되니까 깔아앉아서 이제 안정적으로 존재하겠죠, 그죠? 그것이 온도나 압력이 변화하면은 풀려져서 물 속에 CO2를 많이 주는, 그러니까 CO2로 변환되는 높이, 바다 속의 깊이, 또는 이제 CaCO3로 안정적인 깊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CO2의 어떤 생성이 조절되는, 그러니까 없애주느냐 만들어주느냐 이런 게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림 7-11을 보면은 어떤 글로벌하게 볼 때 토양에 묻혀있는 탄소, 그 식물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부터 또 화석 형태로 잡혀있는 부분, 또 바다의 경우도 반응성 퇴적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해양 퇴적물, 그리고 바다 상층부의 광합성을 통해서 플랭크톤들이 뭐 지상의 식물처럼 뭐 녹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로 이용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들어와서 잡혀 있는 부분, 그 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계속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바다에서 대기로 나가는 부분, 또 대기에서 땅으로 깔아앉았다가 땅에서 대기로 들어오는 부분, 오버롤 해서 이런 밸런스가 어찌됐든 매년 공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지표면으로 사라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온난화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겠죠. 또는 역설적으로 이런 그 온난화 기체들 말고도 사실 다른 대부분의 성분들도, 오염물질들, 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매년 사라지는 것보다 그 발생하는 게 이제 많은 물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염물질들. 사람들이 자꾸 오염시키니까. 그런 물질들은 단순히 또 환경 파괴만 하고, 뭐 사람들에게 해롭고, 동물에게 해롭고, 그런 어떤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런 온실기체 같은 경우는 대기 화학적인 측면에서 공기 중에서 어떤 그 살아남는, 또 그리고 기후에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겠고. 7-2-3의 온실가스의 배출량. 뭐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 한번 쭉 보도록 하고, 294쪽. 자, 근데 이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소스가 표 7-6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연료의 사용량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열량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양에 대비해서 CO2의 배출량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는데 반해서, 결국 천연가스는 불순물이 없이 거의 이제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소가 되는 거고, 석탄이나 갈탄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 많다든가 또 연소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CO2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탄은 가스의 2배, 태양열의 6배, 풍력의 40배, 수력의 200배나 되는 CO2를 배출한다. 295쪽에 화석연료와 시멘트 생산에 의한 주요 국가별 CO2 배출량 해서 2011년 기준으로 중국이 10억 단위 톤이니까 97억 톤으로 세계 1위, 미국이 2위 54억 톤, 우리나라도 세계 7등이 정도. 국가는 조그만데 참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자, 여하튼 뭐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에 상당히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전 지구 규모의 세계적인 CO2 배출량은 총 339억 톤에 해당한다. 2011년 기준으로 국가별로 중국이 가장 많은 건 97억 톤. 전 세계 배출량의 29%. 이런 부분이 하여튼 이제 온실 기체의 배출권을 하고 파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겠죠. 국가적인 밸런스를 찾자는 게. 자, 그리고 시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7-2-4에 나오는데 7.2.4 지구온난화에 영향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297쪽에 보면은 단순하게 지구온난화에 영향은 대형 태풍,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재해 발생 빈도의 증가, 질병의 확산, 전통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 경제적 손실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자,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하나씩 구분한 게 298쪽에 나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산화탄소 온실기체 변화가 지구의 기온 및 해수면 상승, 이 그림 7-15번 같은 경우 보면 지구 표면의 온난화로 인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제 어떤 인풋을 넣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100년 이후에 지구온난화가 뭐 이렇게 몇 배씩 더 빠르게 예측하는 팀도 있고, 또 완만한 걸 예측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온난화의 어떤 가장 부정적인 파급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해수면 변화인데, 표 7-8에 보면은 이런 온난화 때문에 이미 조그만 섬나라들 같은 경우, 뭐 서태평양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국가 자체가 이미 뭐 사라지고, 그 국민들이 다 이주해가고 뭐 이런 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00쪽 가서 이 두 번째 항목,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데, 우리가 시사적인 측면에서 기온 상승으로 기상 조건이 변화하면 대기 중 오염물질의 분포에도 영향을 주어서 대기질이 달라진다.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광학 스모그 현상이 기온이 상승하면은 오염물질의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더 심화될 거고, 무더운 날씨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 화석연료의 소비량이 증가해서 CO2와 함께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산성비염 피해도 증가한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오염물질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지구의 표면과 그 대기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기온이 자꾸 상승할수록 지표면에 가만히 붙어 있어야 할 놈들이 다 공기 중으로 휘산돼서 대기 중으로 다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공기의 질은 계속해서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자원의 부족. 물 자체가 이제 고갈하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 강수량과 정발산량, 강수량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정발산량은 지표에서 하늘로 물이 정발하는 그런 양이죠. 이런 것이 균형이 깨어지면 일단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 어떤 글로벌 서큘레이션 모델에 의하면은 일단 연 강수량이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서 5에서 10% 정도 늘어난다.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공기가 상대적으로 좀 산성화가 되니까 그런 효과,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늘어난 것에 비해서 정발하는 양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경우에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는 거, 더 부족해지는. 네 번째, 동식물과 농작물에 영향해서 우리가 이 온난화가 자꾸 심해지면 토양 건조화, 또 산림의 식생자 농작물의 재배 지역이 달라지고, 몇몇 지역은 곡물 생산량이 감소해서 심각한 식량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 지금은 농사 지을 수 없는 땅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뭐 러시아나 이런 데 농사를 짓게 돼서 클러스되는 면이 생기겠지만, 지금 농사 잘 짓고 있는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사막화가 돼서 이것도 오버롤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게 되겠죠. 다섯 번째, 인간의 건강 및 산업의 영향. 자, 이 온난화가 심해지면은 그동안 뭐 이렇게 사라졌다든가 별로 존재감이 없던 질병들이 이제 마구마구 퍼지게 돼서
예를 들어 말라리아와 같은 열대성 질병이 극지방으로까지도 전파할 수 있다. 우리가 요즘 뭐 흔히 보는 게 아파트에도 보면은 겨울에도 모기들이 막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런 효과를 또 예측할 수가 있겠죠. 302쪽 지구온난화에 대책해서 뭐 하여튼 교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노력해왔던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1992년 6월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한 UNCEP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고 여기에 따른 뭐 조항도 엄청나게 많아서 뭐 에너지 절약에서부터 또 뭐 이런 그 오염물질을 직접 잡아내는 기술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303쪽 중간에 보면은 기후변화 협약 체계는 92년도에 기후변화 협약과 97년도의 교토의정서 채택되면서 1차적으로 완성했고 현재는 2007년도에 발리 행동계획과 2010년 칸쿤 합의를 거치면서 1차 공약 기간 2008에서 2012년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 목표와 개도국 지원 포스트 교토 기후 체제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로 이런 여러 가지 타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는 그냥 남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런 시대에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어찌됐든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 이게 따지고 보면 선진국에서는 자기들이 뭐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료도 많이 사용하고 뭐 지구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난을 많이 하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와서 중국도 한번 살아보려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냐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어찌됐든 그렇게 다 따지다 보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 자 304쪽 7-3 산성비. 자 7장은 참 편하죠. 이렇게 너무 편한 시간만 계속 갈 수는 없는데 여하튼 7장은 좀 여러분들 그동안 숙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약간 풀면서 소프트한 분위기로 자, 이 산성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성, 알칼리성, 뭐 중성 이런 개념이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물이 하이드로전 이온하고 하이드락실 이온으로 가수 분해하는 반응 생각하면은 분모에 물 분자가 들어가고 분자에 수소이온, OH- 이온 들어가는 이런 반응. 이 반응의 반응 상수가 몇이죠? 10의 마이너스 4승. 자, 이때 물이 만약에 1리터가 있다.
대략 뭐 1000g 비중이 1이라고 보면은 1000 나누기 물의 분자량이 18이죠, 그죠? 산소 16에서 2 하면은 이게 대략 몇이 됩니까? 1000을 18로 나누면 50 뭐 한 이 정도 됩니까? 뭐 여하튼 50 몇이 되죠, 그죠? 자, 이 분모는 그 물의 분자량은 가수분해가 이루어져도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것은 컨스턴트하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간주했을 때 만약에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동일하게 있는 상태, 둘 다 똑같이 존재하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될 테고, 그렇게 따지면 pH는 바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pH나 pOH가 7일 때 우리는 이제 뉴트럴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이 pH가 7이다 중성이 교재 305쪽 그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나도 좋아하는 맥주와 포도주는 pH가 4, 오렌지 주스는 이제 3 조금 넘고, 식초는 3보다 조금 작고, 레몬 주스, 시큼한 레몬 주스는 2를 조금 넘고, 위액이 pH가 1하고 2 사이가 되죠, 그죠? 1하고 2 사이가 되고. 자, 이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축전지에 황산용액, 황산습, 이런 게 pH 1 정도. 뭐 이미 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액 같은 경우 pH가 이렇게 1에서 2 사이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견딜까? 그런 이런 pH가 1에서 2 정도가 우리 만약에 제대로 옷에 묻었는데 빨리 씻어내지 않으면 옷에 뭐 구멍이 뚫리기도 할 텐데, 사람들은 이렇게 pH가 어마어마한데 사람들 위는 왜 도대체 살이 없이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위에는 이런 그 pH의 내성을 갖는 항상 어떤 코팅, 자연적인 코팅이 형성되는데, 문제는 일종의 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매일 술 마시게 되면은 그런 코팅액이 형성될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알코올로 위를 복사시키면은, 그래서 위가 펑크 난다는 게 이 위에 위산이 생성돼서 뭔가 이 코팅액이 있어야 이제 서로 간에 조화롭게 존재하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술 많이 먹거나 하면은 위는 어떤 활동을 좀 정지하고 뭐 식욕도 별로 없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단백질을 위산이 보호제가 없으니까 뚫어버려요. 정말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 못 봤지만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위가 펑크 났다 그러고 입원하고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하튼 이렇게 pH가 낮은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요즘 뭐 염산, 황산, 염산 같은 경우 pH가 뭐 0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뭐 강한 산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테러에도 사용하고 뭐 참 이상한 이야기들, 뉴스도 많이 나오죠. 반면 피는, 우리 사람들의 혈액은 pH가 8 정도,
비누용액은 10, 제산제는 10 이상, 가정용 암모니아는 10필, 가성소다. 가성소다가 뭡니까? 응? 가성소다가 뭐지? 가성소다가 뭐지? 우리 그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 하여튼 뭐 아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 그런 것들, 이 강알칼리성 물질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가 생활적으로 볼 때는 뭐 대부분 이제 산성적인 그런 게 많고, 비누 같은 게 이제 유일하게 알칼리성이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여하튼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서 pH가 7이라는 조건이 이제 빗물과 관련해서는 전혀 중성 산성 개념과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그 이유가 공기 중에 어떤 깨끗한 우리가 어떤 산성비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SO2와 같은 오염물질이 연료에서 발생해서 H2SO4 같은 황산이 되고, NO2가 자동차에서 배출이 돼서 HNO3가 되고, 이런 강한 산성 물질들이 비하고 결합하니까 애시드 레인이 되는데, 자, 아주 깨끗한 공기를 생각하면 그런 SO2라든가 NO2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배출되지 않거나 배출이 돼도 공기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이 부분은 좀 중간고사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What determines the pH of rain? 빗물의 pH는 뭐가 결정하느냐? When there are no appreciable amounts of acidic or alkalic pollutants in air. 공기 중에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오염물질이, 여기 appreciable은 뭡니까? 응? 양인수. appreciable이 뭐지? 응? 적당한. 완전히 틀렸죠? 우리가 인식할 만한 그런 의미, 식별할 수 있는, 자, 어떤 충분히 영향을 미칠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빗물의 pH를 결정하는 단 하나의 팩터가 뭘까? 바로 CO2죠. 우리가 공기 중에 메이저 컴포넌트를 따질 때 3대 천왕이 질소 80%, 산소 20%, 알곤 1%. 그 다음이 뭐죠? CO2. 이놈들은 양은 많고, 400%. 이놈들은 다 퍼센트 단위니까 양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반응성 제로. 뭐 제로는 아니죠. 하여튼 거의 반응 안 하는 거고, CO2는 양은 작지만, CO2는 물하고 만나면 탄산이라는 약산성의 산성물질로 변화해서 빗물 속에서 수소를 줄 수 있는, 그것도 2번씩이나 프로토네이트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죠. 400ppm 수준으로도 충분히 pH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단서가 들어간 이유는 SO2라든가 NO2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아버리면 그게 이제 다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자연 상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pH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CO2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산성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박주영 교수님 수업하시는 환경화학, 환경공정 들은 사람도 좀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수업에서 이렇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빗물하고 반응해서 산성비가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일부 소개가 되는데 우리는 뭐 대교임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이론이 물속에서 이렇게 해리되는 부분과 공기 중에 CO2가 물과 반응하는 부분. 자, 기체가 액화되면 다시 물과 만나서 저렇게 해리되는 반응에 종속이 되죠. 그래서 물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게 K1, K2 반응으로 가수분해, 디소시에이션 되는 걸 설명하면 되는데 공기와 물 간에 교환되는 부분은 어떤 이론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론에 의해서 공기 중에 있는 얼마만큼의 양이 물 속에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다. 또는 반대로 자, 우리가 하여튼 코카콜라 병을 적당히 잘 냉장했을 때 그 병을 따면은 일정량의 CO2가 존재하겠죠. 그 양은 콜라 양을 355ml 바틀에 350ml만큼 넣고 온도를 똑같이 하면 항상 따면은 똑같은 양의 CO2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CO2의 양 또는 뭐 맥주를 딸 때 나오는 거품의 양, 막걸리를 딸 때 나오는 거품의 양 뭐가 결정합니까? 응? 뭐가 결정하죠?
이걸 결정한 사람이 그 유명한 헨리. 자, 우리가 좀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헨리 법칙 그리고 왜 산성비가 답부터 이야기하면 산성비의 기준은 pH가 5.6이 됩니다. 왜 5.6이 산성과 알칼리성 기준이 되는지 여기 이제 책에 보면은 306쪽에 여러 가지 계산식이 나오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보고 또 엑셀 식으로 3차 방정식을 완성하는 게 숙제입니다. 하여튼 그럼 숙제는 다음 시간에 이론 공부하고 숙제 할 거니까. 자, 하여튼 우리가 엑셀하고 절대 떨어져서 살면 곤란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가장 긴 외유가 있었고 다시 엑셀로 또 서서히 돌아가야 되니까 이번 학기가 이제 끝날 때쯤 엑셀이 얼마나 좋은 친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 느끼게 됩니다. 이상.